연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많은 영역에서 발을 걸치고 계신 분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KDI에 계셨고 현재는 명지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저희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원래 이렇게 여기 그 청중분들도 힘 있으실 때 제가 와야 저도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 오늘 아주 진을 빼셨을 텐데 또 이렇게 또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도 더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많은 산업경제 현장을 보면요, 대부분 다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 슬라이드 중간에도 넣어드렸지만요, 사실 이런 큰 불황들을 대부분의 어떤 뭐랄까요, 좀 선도적인 산업군을 육성하려는 플레이어들에게는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붐업이 일었었을 때 중기부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지금 상황이 어떠니, 얼마나 어렵니, 이런 걸 설문조사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확히 40% 이상이 코로나19를 오히려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오히려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자리매김한 어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평시에는, 전쟁 시간에는 평시에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국은요, 일종의 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들은 먼저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을 크게 재편하거나 사업부를 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크게 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아주 기민하고 발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슬라이드를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울한 얘기도 하실 거고 그렇다고 또 아주 긍정적인 장밋빛만 제시할 수 없는 슬라이드를 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것들을 잘 활용했었을 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좀 장표를 그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2021년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대전제 조건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올해 혹은 또는 내년쯤에, 제가 보기엔 내년 뭐쯤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면으로 조금 돌아섰을 그 상황이, 그렇다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해야 될 전략 전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대전제 조건을 깔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할 때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요 사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9.11 테러 사진이죠.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9.11 테러가 가져다 줬던 시사점이 바로 코로나19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소개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KDI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해외 출장을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거든요. 거기는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 협의차나 세미나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DC 공항에 내려가지고 일 보고 다시 거기서 귀국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오려고 했었을 때는요, 제가 DC에서 공항에 언제쯤 출발해도 됐었냐면 한 40분에서 50분 전에만 비행기 시간에 출발해도 비행기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DC는 해외 주재원이나 외교관 또는 언론인들이 많기 때문에 출입국이 빈번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출입국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 DC 공항의 쾌적함이다 생각을 해서 출입국이 가장 간소했던 공항이 바로 DC 공항입니다. 케네디 공항이나 LA 공항보다도 훨씬 간소했어요.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이 상황이 싹 바뀌었죠.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DC에서 제가 귀국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전에는 공항에 가 있어야 비행기를 그래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공항에 가면 신발 벗고 혁대 풀고 가방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이 9.11 테러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2001년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미국 본토에서는 어떠한 테러도 아니면 어떠한 테러의 위협조차도 없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11 테러라는 이 사건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그 뒤로 지금 2001년도니까 20년 전의 사건이죠. 그 전의 사건 때문에 미국의 공항의 검문 검색 제도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신발 벗고 혁띠 풀고 가방에 이상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줘야지만 비행기를 타는 걸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적, 인적 교류 시스템이. 자, 그런데 9.11 테러보다 지금 코로나19의 피해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사상자 숫자나 경제적 피해 규모나 연간 실업자 숫자나 비교도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코로나19는 내년쯤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는 있어요. 1차적으로.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물류, 유통, 무역 시스템은 방역이라는 키워드 아래 완벽하게 재세팅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제 어딘가 출국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관광을 하러 갈 때도 우리는 이제 남은 평생을 증서를 들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저 백신 맞았거든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든지 여권에 백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증서라는 건 위변조가 쉬우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벌써 용역이 발주돼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WHO에서는요,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매년 우리 인류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전염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례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었었는데요. 그 리포트의 맨 마지막 칸이 항상 뭐였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칸이 뭐였을까요? 10개를 항상 내거든요. 맨 마지막 칸이 X라고 써 있어요. 뭐 홍역도 아니고 뭐 콜레라도 아니고 코로나19는 없었으니까 그땐 그건 아니고 X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김호란 교수님이나 이런 방역 관련한 전문가들 가끔 저도 TV 출연할 때 만나뵐 때가 있는데 어쩌다가 한 분에게 여쭤봤었어요. 그 X가 뭐예요? 저는 방역은 잘 몰라서요. 했더니 그 X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없는 전염병인데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할 겁니다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X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시그널을 그 WHO에서 정례적인 보고서에 매회마다 넣는 게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자, 그런데 WHO가 그럼 과한 우려였냐? 아니죠. 우리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 메르스. 그전에는 뭐였어요? 사스.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이번 19라는 거는 내년 또는 올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겠지만 그 뒤에 뭐가 또 터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거를 전 인류가 확실히 체험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이란 키워드 아래 물적, 인적 교류 시스템과 무역 시스템, 법률 제도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이 전제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혹독하게 산업 구조를 크게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이 과정에서 크게 젖줄 역할을 해줄 뭔가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이것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불황을 극복해서 다시 소비, 투자, 고용을 활발하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럼 소비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고용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한다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개인들이 한다고요? 그럴 수 있는 체질이 있는 지금 다 셧다운 됐던 게 벌써 몇 개월이 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소비 주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럴 때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출이나 아니면 과감한 어떤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소비와 투자와 고용을 해줘야 될 시점이다라는 컨센서스는 다 있어요. 그 정도와 수위와 방법론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 현재도 내년에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큰 돈을 풀는 하나의 단어로 뉴딜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저도 이 뭐 대통령 직속 그 기획정책위원회에서 뉴딜 중앙지원단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80조 어떤 뭐 좀 강의로 하면 더 많은 돈들이 이 이름 아래 이제 풀려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딱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불황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은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철저히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첫 번째 잣대가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S&P 500 기업에 어떤 기업이 이 회사는 가치가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1975년에는 S&P 500이요.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1975년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브랜드라든가 상표라든가 특허라든가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고 그 회사의 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3%였어요. 그런데 점점 기업의 가치를, 밸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냐면 점점 뭐로 바뀌어가고 있다?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삼성, LG, SK, 현대차 이런 데가 다 돈 모아가지고 야, 우리 구글을 인수해보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을 인수할 때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측해야 되잖아요. 매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글을 인수할 때 얼마를 지불해서 도대체 뭘 사오는 건데 구글 본사 건물 사오는 거냐, 뭐 땅 사오는 거냐, 뭐 브랜드 사오냐 이런 걸 다 합산해야 되잖아요. 적정 가치를 산출해야 되니까요. 그 적정 가치를 산출할 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의 비중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특히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실물 자산은 5%밖에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뭐다? 무형 자산이에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특허, 구글의 브랜드, 구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구글을 인수할 때 우리가 값어치를 매겨서 지불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95%. 빅테크 기업들은 다 그렇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S&P 500 여기에는 제조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업도 있는데 그런 회사도 다 합쳐봤자 어떻게 84% 이상이 지금은 다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치, 밸류 이게 이제 어디로 다 쏠려가고 있다? 무형자산, 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형자산으로 쏠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 대비 성과를 내려면 그 성과의 부가가치가 훨씬 큰데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라는 데는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자주 드는 예예요. 바로 MS입니다. MS는요, 어떻게 보면 200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 이제 2020년대까지죠. 2020년대까지 쭉 이어오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를 꼽았을 때 그 10등 안에 계속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회사가 바로 MS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MS 윈도우 아직도 잘 팔고 있네. PPT 뭐 저기 엑셀, 워드 잘 팔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을 매출로 잡았으면요. MS는 전 세계 시가총액 뭐 벌써 50위권 바깥으로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MS가 도대체 아직까지 시총에서 전 세계 10위권 안을 단단히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안드로이드 때문이에요. 아니 교수님,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글 건데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두어 개를 MS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휴대폰 안드로이드 하나 깔 때마다 휴대폰 하나에 깔 때마다 5불 정도인가? 이게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게 MS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MS는 안드로이드 하나 깔 때마다 자신들에게 로열티로 들어오는 그 5불씩 그걸 모아서 연간 여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0조 원의 이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코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코스트가 제로예요. 그잖아요. 무슨 더 비용이 뭐 들어가요? 그냥 돈 입금 받는 거지. 바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MS 아직도 윈도우 잘 파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때문에 아직도 시가총액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어떤 국가의 가장 큰 밸류들은 대부분 기업들에서 창출하는데 그 기업들의 밸류가 기술로 측정되니 어떻게 된다? 바로 그 기술을 우리 국가에 좀 더 우호적으로 계측하고 우리 국가가 좀 더 우호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혈을 했던 그 부분을 쉽게 벌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부가 재정 지출하고 기업들에게 막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금고에 있는 많은 걸 썼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벌충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기술에 대한 헤게모니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전 세계에서 기술 표준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아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OECD 국가 중에 제가 전부 34개 국가를 전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20몇 개 국가들 중에서는요. 미국만 유일하게 자국 헌법 1조에 특허 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특허법 1조가 아니라요. 헌법 1조입니다. 헌법 1조. 정확히 미국은 헌법 1조 8절 8항에 뭐라고 명시해놨냐면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기술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게 미국의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21세기의 커다란 흐름을 이 17세기의 진작부터 알아보고 이렇게 특허와 관련된 보호조항을 헌법 1조에 넣을 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벤치마킹한 나라, 미국의 아버지의 나라 어디겠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을 보고 벤치마킹한 거예요. 사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제조 강국들은 유럽 본토에 있는 나라들이었고요. 그 당시 제조업의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시계공업입니다. 바로 이 당시 시계가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가 있어야 어디로 몇 시에 어디를 갔다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과 똑같이 이 당시엔 시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지금 스마트폰과 같은 ICT 기술 강국 취급을 당했는데 바로 이 시계 공업을 발달했던 나라들은 미국 본토에 있었던 나라들, 유럽 본토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영국은 당시 농업국가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영국이 우리가 언제까지 목축업이나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제조를 좀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그때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뭐냐 하면 특허 제도를 강화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본토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영국에서 창업하면 확실하게 너 돈 벌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호해줄게. 이 특허 제도를 강화시키는 걸로 어떻게 했다? 유럽 본토에 많은 엔지니어들을 유입했고요.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넘어왔던 많은 엔지니어들의 도움으로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촉발시킬 수가 있었죠. 그 뒤로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유럽은 2세기 이상 전 세계 최강국을 발돋움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런 발전상을 지켜봤던 또 다른 제조 강국, 독일. 독일은 1887년에 전 세계 최초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좀 라이트한 거잖아요. 봤더니 특허 제도 강화해서 이미 좋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영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기술은 특허로 보호는 안 된대요 하면서 약간 이제 붕 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우리 독일은 그것도 보호해서 돈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전부 실용신안으로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독일의 제조 강국의 씨앗이 됐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제 신흥국에 해당되는 미국은 본 거죠. 아, 저거구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저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미국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헌법 1조에 특허 보호 조항이 있는 OECD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그 뒤부터요, 이런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계속 발전시켜왔고 기업인들을 육성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시면 제가 이 표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1990년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의 순인데요. 자, 1990년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뭐가 보이세요? 대부분 다 일본 회사예요. 볼까요? IBM은 미국 회사죠. 2등 히타치, 파라소닉, 넥,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다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은요, 정말 일본의 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Cold War is over.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구나. 이런 농담이 많았어요. 미국이 확실히 소련을 제압했는데 정말 웃고 있는 건 일본이고, 이 당시 일본의 위세 잘 아실 거예요. 뭐 일본 본토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역을 다 사고도 남고, 실제 하와이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나, 전 세계 피카소 그림부터 모든 것들을 일본 기업인들이 매집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진짜 일본의 최전성기의 마지막 끝자락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전성기를 구가했던 일본 회사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없어진 거냐? 어떻게 없어졌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저거를 끄집어 내렸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1990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 전부 거의 일본인 이 시절에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서 경제적 헤게모니를 자신들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특허 분쟁 아니면 기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1982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IBM은 히타치가 자신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줄기차게 고소했고요. 적지 않은 과장금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슈퍼 301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국이 우월적인 통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왜 슈퍼 301조라고 부르냐면 이건 법이 아니라 초법적인 거예요. 그 슈퍼 301조의 문구는 뭐냐면 미국 내지 미국 기업들이 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뭐든 다 해도 된다. 거의 이 문구예요. 법에서 뭐든 다 해도 된다라는 문구 스타일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거를 원래 무역법 301조라는 게 슈퍼 301조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슈퍼 301조로 바꿨던 시점이 바로 1988년도인데요. 이거 왜 바꿨느냐? 바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슈퍼 301조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제정됐던 미일 반도체 협정. 이게 우리나라에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법인데요.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 반도체에 하루아침에 관세 100% 부과했습니다. 관세 100% 부과했다는 건 뭐예요? 반도체 가격이 2배 됐다는 얘기죠. 이때 미국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없어요. 그 전엔 한국 반도체는 성능은 별론데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뭐 좀 써볼까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일본 반도체에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한국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 확 올라간 거죠. 확 올라간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이런 법률적인 미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싸움이 없었다면 그 어부지리는 없었죠. 물론 이 어부지리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아니죠. 자체적인 노력도 많았지만 분명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지츠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페어차일드 인수하려고 했었을 때 미국 정부가 포기하도록 유도했고요. 이쯤 보면 지금 미국과 어느 나라의 모습을 많이 엿보는 겁니까? 중국이죠. 틱톡 인수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여러 관세나 기술과 관련된 전쟁. 아마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거예요. 네. 이 기술을 가지고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노력을. 그리고 98년도부터 90년부터 98년도까지 FBI 백서를 보면요. 미 기업의 기밀을 유출한 국가의 36%가 일본 소행이다라고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걸 언론에 뿌립니다. 왜? 일본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그런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놨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일본 기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불과 10년 뒤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완전히 플레이의 주도권을 뺏겨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성공했던 이 전략을 계속할 거예요. 한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학번이 저보다 높으신 분도 계실 거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옛날 요 90년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그때 워크맨 쓰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다녔던 그 시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일본에서 만든 이상한 기술 표준들이 있었어요. 음악 듣는 것 중에서 MD라는 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DVD 다음에 블루레이라는 게 있었었고 이런 독특한 매체들을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당연히 뭘 하길 바랬겠습니까? 전 세계 표준이 되길 바라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그걸 표준으로 안 받아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헤게모니가 그건 모르겠어. 이건 뭐 좋은 거 카세트 테이프보다 MD가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일단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기업 현장 강의 갔을 때는 앞으로 전 세계 기술 표준이 2개가 또 당분간 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 계열의 기술 표준. 5G도 중국을 바탕으로 한 프로토콜이 맞는 기술 표준. 그 다음에 미국과 영미권을 바탕으로 한 프로토콜을 맞추는 기술 표준. 이렇게 신산업 부분, 미래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5G 많은 분야에서 프로토콜이 2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당시 삼성전자에게도 특허 침해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본 압박하고 우리는 건드리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 행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일본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 표준에 대한 전쟁 아닌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미국이 다시 이 기술과 관련된 분장을 또 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미국 내에서 경험하게 됐고요. 미국은 당연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뭘 들고 나왔다? 또 특허 분쟁, 기술 분쟁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들고 나온 거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거였어요. 이 트레이드 드레스는 뭐냐 하면 제품 고유의 외형, 즉 색채, 크기, 모양을 뜻하는 지식재산권인데요. 이게 89년에 제정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정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스트롱하게 적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제품 외형이 아주 아이덴티파이가 잘 돼 있는 제품 하나 꼽으라면 코카콜라 병이죠. 멀리 있어도 저 콜라병이네, 콜라캔이네. 우리 확 알아보잖아요. 바로 이처럼 어느 회사 물건임이 분명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는 그 회사의 지식재산권이니 남들이 이거 비슷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트레이드 드레스예요. 물론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떤 회사의 제품 외형이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 할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병만 하더라도요. 콜라병 자체도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중에 어느 게 콜라병이라는 겁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금 잘록하게 들어가고요.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스크류가 되어 있고요. 안 스크류 되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건 분명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개념임은 분명하나 이것을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것은 한 번도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국내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100년 이상 된 은행들이 파산을 하지 않나 이런 사단이 났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어떻게? 미국은 이대로 놨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컨텐츠,
가장 디자인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키마우스를 대표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아야겠어 하고 갑자기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일어난 소송이 뭐였습니까? 바로 삼성과 애플 디자인권 분쟁이에요.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날 즈음에 들고 나왔죠. 뭐다? 갤럭시 폰과 아이폰이 비슷하게 생겼어. 손해배상 내놔.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이거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제가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을 그럼 마름모로 만들라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버튼이 하나 똑같아? 왜 라운드가 똑같아? 이건 아니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관례로는 있을 수 없는 분쟁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들고 나왔느냐? 우리 애플, MS, 어느 회사들 다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벌충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헌법 1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피해와 지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첫 번째 들고 나올 거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제가 지금 8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미국의 처음 그 건국 때부터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뭐다? 또 특허 분쟁이에요. 특허 분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되게 걱정 많이 하는 게요. 사실 저도 뭐 앞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유튜브 많이 활동하거든요. 여기저기 매체에서 많이 불러줘서.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저작권을 많이 위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원래 쓰면 안 되는데 미국의 어떤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 사진 살짝 오려 붙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하면서 막 살짝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거 다 초상권 위배예요. 만약에 구글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동안 초상권 위배를 이렇게 해오셨네 하고 싹 걷어간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마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초상권 위배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또 하나의 기술 분쟁이 일어난다. 그게 첫 번째.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견제 대상은 누구다? 중국이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처럼 우리는 앞으로 당분간 기술 표준이라는 게 전 세계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미국계 기술 표준, 중국계 기술 표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컨셉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 위험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인지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거든 간에 바로 그 가장 크게 기업의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을 어떤 회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은 이제 사고 파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4년에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지식재산권 판례에서 역사적인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산호세 지방법원에 어떤 소송이 하나 있었냐면 커머스 원이라는 회사 하나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산 청산하는 업무를 보고 있던 어떤 판사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판사님, 우리 이 회사에다가 받을 돈이 엄청 많은데 이걸 그냥 파산시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우리도 뭐라도 챙겨주십시오. 판사한테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만 판사가 이 커머스 원이라는 저기 회사 뭐 팔 거 없나? 땅이 있나? 토지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건 없고 판사 눈에 딱 들어온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7개인가? 네,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돈 좀 벌었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특허 7개가 혹시 돈이 될까 싶어서 이 7개의 특허를 경매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매로 그걸 돈 번 거를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지 했는데 이 파산한 회사 특허 7건이 경매 붙였더니 170억에 매각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민한 미국의 많은 CEO, 그 다음에 법률가, 많은 정책 기반자들이 저거구나. 기술이라는 건 개발만 해야지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걸 사오면 되네. 더 중요한 표현. 사올 가장 적기는 언제다? 그 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파산했을 때, 이때죠.
그러면 그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파산하는 시기, 그것도 전 세계 기술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하거나 부실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있는 시기 언제겠어요? 지금이죠, 지금. 코로나19. 이때인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지금 불황을 대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걸 말씀드리려고 자꾸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걸 제가 주제로 가져온 거예요. 뭐다? 코로나19로 파산하는 기업들, 파산이 걱정되는 기업들에 뭘 주목해라? 특허를 주목해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이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가 수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 단계인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이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무대에는 야, 저거 좀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를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전통적인 방식처럼 열심히 R&D하고 엔지니어들이 노력해서 그거를 캐치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아직 쓰지는 못해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바로 죄송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절호의 찬스를 활용해서 큰 성과를 봤던 회사들이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노텔입니다. 이 노텔은요, 캐나다의 정보통신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SK텔레콤에 해당되는 이 노텔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네,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만 이 노텔이 가지고 있는 특허 6천 건이 글로벌 그 혁신 기업들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야, 세상에 캐나다의 SK텔레콤이 아니면 KT가 부도가 났어. 야, 그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뭐 어떻게 해야죠? 사와야죠. 그런데 이 노텔 특허 6천 건에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회사는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구글. 그 당시 구글의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구글은 포털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에는 좀처럼 뭔가 기술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텐데 우리가 이 하드웨어 관련된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노텔이 특허 6천 건을 들고 파산을 해버리니 저 노텔 기술을 인수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노텔 특허 6천 건을 얼마에 인수하기로 베팅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달러에 우리나라 돈이래네요. 미국 돈으로 1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응찰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조가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그랬는데 그럼 구글이 그걸 인수했느냐? 아니요, 못했어요. 그럼 누가 인수했느냐? 이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노텔 특허 인수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여긴 누가 참여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소니 이런 회사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컨소 만들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텔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가져갈게. 에릭슨은 저 노텔이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 특허는 우리가 가져갈게. 소니는 IT 기기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나누기로 하면서 돈을 십시일반 낸 거죠. 그리고 이때 노텔 특허 인수 컨소시엄,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같은 놈들인 거죠. 얘네들이 그때 베팅했던 금액이 45억 달러예요. 4조 8천억. 그리고 나서 이 기술들을 다 나눠 가졌죠.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노른자의 기술을 아주 쉽게 습득한 거예요. 쉽게 습득한 겁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건요, 엄청난 돈을 썼는데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완료된 거를 헐값에 매입한 거예요, 이건.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회사가 누구겠어요? 아까 이 특허에 제일 먼저 관심 보였던 구글이죠, 구글. 구글은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에 그런 문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건가? 우린 그냥 이쪽 시장을 접어야 되는 건가? 그럴 때 구글을 살린 회사가 누구냐면 바로 모토로라예요. 모토로라가 파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 모토로라가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도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휴대폰 만든 회사였잖아요.
이거 인수 못하면 우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린 철수다. 라고 해서 이걸 인수하기 위해 아까 노텔 특허하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인 125억 달러를 질렀어요. 네. 질른 거예요. 이거 못 확보하면 우린 끝이야. 라고 하고 질른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모토로라가 파산을 안 했다면 지금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구글은 없어요. 네. 구글은 없습니다. 그럼 모토로라도 이때 왜 어려워졌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타격책이에요. 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예요. 그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바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물로 기술과 함께 아니면 기술과 상관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구글은 이 모토로라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더 들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텐데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모토로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들만 독특한 손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특허들을 전부 그 손자 회사로 다 이관시켜요.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토로라 본체, 종업원들 많이 있고 공장 부지 있고 이건 잔뜩 있는 이건 어떻게 했다? 매각했죠. 그래서 지금 모토로라 누구 겁니까? 중국 거예요. 예. 그리고 기술만 싹 가져간 거예요. 그 손자 회사는 우리 거, 나머지는 니네 가져가. 이렇게 한 거죠. 예. 이게 글로벌 환경이라는 거예요. 불황에서 일어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현대차도 뭐 로봇 관련 회사 크게 인수합병했고요. 그다음에 LG도 조만간 뭐 한두 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요. 삼성도 지금 뭐 하만, 카돈 뭐 전장 회사는 진작 인수했지만 이번에 또 뭐 인수하면 좋을지 내부의 TF팀이 제가 알기로 50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쳐져 있는 뭐 빅테크 분야 중에서 뭐 하나 이번에 좀 매물로 괜찮은 거 나오면 또 사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혹시 우리 회사가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 찬스를 가장 쉽게 구축하는 방법은 제로섬에서 하나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요즘 강의 개설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 사실 창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학교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모두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뭐 다 창업하라는 건 아니고 혹시 관심 있으면 창업이라는 것도 있다 얘들아 이 얘기를 해주려고 창업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창업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저기 알리바바 마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로섬에서 맨 땅에 종업원 두세 명씩 놓고 창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그게 보편적인 창업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창업해서 가장 손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인수합병이에요. 왜? 조직 구축 비용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산성 본부와 같은 어떤 교육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거를 내가 이제 막 시작하겠다 하면 회사 로고 내가 정해야죠. 건물 입지할 때 찾아봐야죠. 집기 사야죠. 내부 결제하는 품위 그 양식 만들어야죠. A부터 Z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구축하다 보면 벌써 하세월 지나가고 회사 처음에 종잣돈이라는 자본금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다? 어느 정도 빌드업 되는 걸 인수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업 부분을 도려내서 내 걸로 파인 튜닝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네. 가끔 우리가 너무 그냥 그런 어떤 슈퍼맨들을 자서전으로 읽어가지고 저런 거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사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기술까지 함께.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이건희, 이병철 그때는 우리도 인수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지금 한국은 다르거든요. 전 세계 10위권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견실한 거 잘 아시잖아요. G20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디펜스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럴 때 바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취약했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업종을 불문합니다. 이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거 상품권 주면 많이 버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그 구두 상품권 있었잖아요. 금강제와 엘칸토, 에스콰이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요즘 뭘로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업종 전환했어요. 대표적으로 금강제와 같은 경우는 애플 서비스 센터를 금강제와가 운영해요. 그게 주수익원이에요. 그게 주수익원입니다.
소다라는 신발 회사 있어요. 그 회사는 커피 체인 하고 있습니다. 나인블럭인가?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완전 이 디지털 컨버전스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해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엘칸토에도 사장을 그래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11번가 사장했던 사람을 인수했어요. 온라인으로 어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신발 회사가.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업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어요. 네. 과감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에는 맨 땅에 헤딩할 시점이 아니라 누가 잘 빌드업했던 게 헐값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설득하셔야죠. 사장님, 웬일이야?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 회사 원래 가치가 200억짜리인데 40억에 나왔어요. 사시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야, 우리는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 왜 사?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화두, 환경산업입니다. 이건 이제 디폴트 값이 됐어요. 네, 환경. 이번에 아주 혹독하게 우리가 뒤었죠. 코로나19로. 야,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구를 보존하는 게 내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것 자체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은 기본적인 대경쟁력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우리가 수입하는 자동차는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게 30% 이상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받을 거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어느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환경 여가 시설, 여과기가 장치되어 있는 선박이 아니고선 입항이 안 돼. 라든가. 이런. 그리고 네덜란드가 7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있어요. 이건 저도 출장 갔다가 한 건데, 우리가 농사 짓고 나면 엄청난 폐기물들이 나와요. 네, 그 중에는 플라스틱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고추 폴 때도 플라스틱이고 사료 푸대도 요즘 플라스틱으로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 한번 짓고 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자국 농업의 경쟁력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 너무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값싼 농산물이 나오니까 네덜란드처럼 그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비할 수 있지 하다가 규제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명분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개발해 놓기 위해서 7년 전부터 준비한 게 non 플라스틱 팜이에요. 농사 지을 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법. 그걸 다 웰메이드 하면 그 다음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유럽은, EU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딱 무역 걸어 막기가 좋은 명분이죠. 특히 이번에 그런 것들을 대거 활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가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국 경제가 거의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파탄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계속 찍어냈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얻을까? 정부가 돈이 어디서 납니까? 다 세수지. 그런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지출하기 위해서, 그럼 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뜯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더 지출하고 고용하고 투자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런 큰 글로벌리 불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텃세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 기업인 니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갔어? 그럼 앞으로는 과세해. 외국 기업에 대한 불편부당한 과세, 페널티.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단일 소비 시장으로 제일 큰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미국에서 뭔가 장사하고 싶으면 예전처럼 니네 나라에서 그 물건 만들어서 선정만 해와서 파는 건 no.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에서 생산해.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그럼 우리 소비 시장에서 팔 수 있어. 이걸로 바꿔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2, 3년 안에 계속 진행될 내용들인데,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관련돼서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명분은 통상 규제 아니면 보호무역을 하기가 너무 좋은 테마죠. 우리 기업 지키려고 관세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WTO에 제소하면 혼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요. 라고 하면 WTO도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라는 기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그 유럽이나 미국의 환경 관련한 기술력의 QC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그 단순히 환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 에너지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원가를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뭡니까? 인건비가 아니에요. 다 전기입니다. 지금 저 삼성이나 LG나 SK나 어느 공장을 가보세요. 그 운동장, 축구장 한 5, 6개 되는, 아니면 축구장 2, 3개 되는 공장에 일하고 있는 인력은 100명도 안 됩니다. 예, 완전 전자동화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뭐가 싸져야 된다? 전기료가 싸져야 돼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전기료를 값싸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인 로직으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철저히 경제적인 로직으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 프레임을 알려드리는 건데 철저히 경제 로직입니다. 예. 뭐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 그렇게 봐요. 동의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몇 단계로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먼저 1단계인데 우리가 뭔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돌려야 뭐 산업에서 생산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쓰고 지금도 불 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려면 에너지원을 해외로부터 선적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에너지를 배송하는데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전력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 발전 원료, 그걸 만약에 석탄으로 싣고 온다고 하면 220만 톤을 선적해 와야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류 비용 굉장할 겁니다. 그죠? 석유로 한다면 얼마나 싣고 들어와야 되느냐? 150만 톤 정도를 싣고 와야 돼요. 그래야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LNG는 110만 톤. 근데 만약에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면 얼마로 싣고 들어오면 되느냐? 20톤이에요. 네. 확 줄어들어 버리죠. 제가 원전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원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왜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물류 비용만 비교해도 원자력의 그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몇 배 차이 나니까? 100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뭐 비행기 선적해도 될 만한 수준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싣고 왔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싣고 오면 이 싣고 왔던 에너지원을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발전소에서. 그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소를 지을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땅이죠, 땅.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할 때 발전소 부지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로 1000메가와트 이를 발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이 원래 0.62km 제곱이 면적이 필요한데 이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가 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사한 면적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월드컵 경기장 하나 정도 지을 부지가 필요해요.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하려면. 그런데 원자력이 아니라 풍력으로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하려면 월드컵 경기장 51개의 부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그걸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드컵 경기장 151개의 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장 151개의 단일 부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일단 없어요. 국립공원 헐지 않는 한 없어요. 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거 국가에서 매입해야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뭐다? 땅이에요, 땅. 네. 저는 아직도 메인 주소지가 세종시거든요. 아직까지 부처랑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종시 땅만 해도요. 물론 세종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저희 기관이 예전에 기재부랑 처음 먼저 내려갔었는데 그때 영기군에서 세종시로 딱 바뀌었을 때 땅값이 30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300배 오르기 전에 땅값도 저는 뭐 5천 원 하나, 10,000원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엄청난 돈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굉장한 돈이 들어요. 발전을 한다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로.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발전소를 지었어요. 짓고 나서 그럼 결국 뭔가 그냥 물을 데우든 해서 뭘 돌려야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돌리는 방법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도 따져야 되는데 대형 발전소 보일러나 대형 스팀 터빈 같은 경우 에너지 효율이 9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유실이 거의 없어요. 대형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 화력 발전소는. 그런데 태양광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은 우리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에너지 효율이 요거보다 높아지긴 했는데 우리 원래 내연기관, 그 엔진, 자동차 엔진도 우리 엔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구동하는 데 써야 되는데 실제 많은 부분 어디로 유실됩니까? 열에너지로 유실되잖아요. 엔진 만져보면 막 거의 계란 후라이 될 정도로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바로 그런 것으로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구동에 사용되는 거는 몇 %가 안 돼요. 요즘 뭐 잘 나가서 30에서 40% 근처까지도 왔다고 하지만 반도 안 돼요. 그런데 대형 원자력 화력 발전소는 90% 이상이고 그럼 태양광은 어떠냐? 태양광이 요즘 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세 번째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은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동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저에 해당되는 부분. 하루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쓰잖아라는 거는 값싼 에너지로 다 동원을 해요. 원자력이나 석탄. 그걸로 펀더멘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밤에는 전력 잘 안 쓰니까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건 덜 떼고요. 낮에 피크에는 이제 전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LNG 비싼 거를 좀 더 태워요. 그러고도 피크 때 에너지 수급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수문까지 열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이고 해외도 다 비슷해요. 물론 이 펀더멘탈을 어느 나라는 원자력으로 하고 어느 나라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가 왜 이렇게 에너지 수급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기 때문이에요.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걸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비효율적이면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휴대폰은 전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전부 소형 자동차도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 게 기본값인데 그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런데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싼 이유가 우리의 일자리, 우리 산업 경쟁력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철저히.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얹어야죠. 그렇게 에너지 썼어, 전기 썼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바이든 이후에 이제 도래할 거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더욱더 높이려고 해요. 니네들 발전하는데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됐더만 그러면 앞으로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발전소를 돌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비용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이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도 다른 주요 국가들, 인도나 중국처럼 이제 막 디벨로핑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이나 하다못해 러시아나 일본, 독일들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물건을 생산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환경 여가 장치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물건 만들었을 땐 가격 경쟁력 없을 수 있으니 일단 가라는 데 더 가까웠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펀더멘탈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제조업 현장에서 바꾼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산업설비 노후화된 걸 바꾸는 건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구조이고 이걸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뭐 그린 뉴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에서 많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기까지 들으시면 원자력은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장표를 보시면 원자력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하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안 놓았나요? 안 놓았네요. 마지막은 제가 마일로 설명드릴게요. 워낙 장표가 뭐 10시간을 해도 에너지만 해도 모자라는 거라서. 자, 마지막이 뭐냐? 우리나라도 드디어 노후 원자로를 폐쇄할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원자로를 운영하는 데 썼던 그 많은 폐기물들, 이거를 보관하고 폐기 저장하는 그 비용은 이건 또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아직까지 이 길을 가본 나라가 없거든요. 비슷한 시점에 원자력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핀란드가 얼마 전에 노후 원자로를 폐쇄하면서 거기에 썼던 여러 물건들을 폐기하기 위한 저장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스마트폰에 쳐보세요. 거의 63빌딩 높이만한 데로 지하를 팠어요. 그리고 거기를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0,000년 정도 저장할 대규모 저장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코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싸긴 썼어요. 근데 싸게 쓰고 버릴 때 그 비용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버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된 연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새로운 단지를 경북 어딘가에 또 건립하려고 재작년에 용역을 했었었는데 저도 일부 챕터에 조금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도 여기까지는 쌌지만 이제 다 쓰고 버리는 비용까지 고민해보면 그게 과연 쌀 것인지는 솔직히 좀 아직 누구도 계산이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네요, 교수님.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친환경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요소예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매스는 뭐냐면 쉽게 해서 유지작물, 전분작물, 섬유 소지 물체, 유기성 폐기물 이런 농산물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이걸 석유 대신 사용하자라는 그런 거를 바이오매스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격히 줄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은 재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반영구적으로 석유와 같은 걸 쓸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교수님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안 되고 다 좋은데 이거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바이오매스를 실제 재배하는 농장의 어떤 사진이에요. 좀 특이점 모르시겠어요? 농작물이 정말 빼곡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는 옥수수 키우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들어갈 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심어요. 왜 그러냐? 채산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바이오매스는 석유에 비해서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을 맞추려면 단위 면적당 굉장히 집약적으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이 정도로 집약적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지나면 지력이 끝납니다. 지력이 소진돼요. 그럼 그 지력이 소진되는 걸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약 엄청 뿌리고요. 화학 비료를 진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다? 바이오매스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덜 돼서 대기 오염은 줄였지만 뭘 오염시켰다? 토지를 오염하고요. 그 다음에 비 오면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강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수질 오염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을 토지 오염하고 수질 오염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환경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오염의 형태만 달라진 것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풍력. 풍력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100% 보기가 어려운 게 일단 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엄폐물이 없어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도시로부터 원거리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 원거리에 설치된 여기에서부터 전력을 끌고 오려면 그 엄청난 또 전선 매립부터 해서 많은 또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게 또 환경 오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돌 때 그 웅웅 소리 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은 잘 안 들리는 뭐 약간 고주파소에 뭐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야생동물 폐사가 굉장히 높아요. 요 근처에는. 특히 조류들이 새로 이제 부화가 잘 안 돼요. 이 야생동물 폐사가 굉장히 높고 통신가의 간섭 현상이 심한 건데 이건 많이 커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풍력을 아무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풍력을 하려면 바람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게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휙 돌아갈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람의 질이에요. 교수님, 바람의 질이 뭡니까? 자, 바람의 질이란 첫째는 바람이 이 365일 한결같이 불어야 되고요. 한결같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0분 전에는 이리로 불렀다가 10분 뒤에 다시 이리로 불고 그러면 그게 에너지 효율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질이 중요한데 이렇게 바람이 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다? 북해 근처. 그래서 덴마크나 북유럽 국가들이 진작부터 풍력을 아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맥락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람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의 질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예. 제주도나 대관령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 어떠세요? 대부분 안 돌고 있는 거 많이 보이십니까? 그죠? 안 돌고 있어요. 이건 저 덴마크의 해상 풍력 말고, 육상 풍력 말고 해상 풍력 그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계속 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전 세계 4대 갯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조석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 조력 발전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그 과정에서 조력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류가 바뀔 때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하면 이상하게 이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패류들이 또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조력 발전은 전 세계적인 대안이 못 되는 이유가 이렇게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큰 나라들은 위도 40에서 60도 사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럼 이거 애써 개발해서 이거 가동률 높이고 뭔가 이런 부작용 줄여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술 확보해서 수출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민족인데 그래야 살아가는데 수출을 해서 받아줄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내부에 로컬에서만 써야 되는 건가 내부에서만 도메스틱하게 써야 되는 건가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많은 지금 고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 또 많이 하세요. 제가 요즘 정부 관련한 강연 가면 저한테 많이 하시는 얘기가 통일되면 해결된다. 러시아 저 시베리아에서부터 천연가스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싸긴 엄청 쌉니다. 진짜 엄청 싸요. 이거만 잘 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가격 경쟁력 정말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가 없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프라인이 깔리는 순간 우리나라 외교권은 유실된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그 사례가 많아요. 2006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 천연가스 가격 협상이 결렬됐어요. 결렬돼도 국가 간의 상도상 파이프 열어주는 게 보편적인데 그냥 잠가버렸어. 잠가버렸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집집마다 요즘 우물 왜 안 팝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 안 파는 거잖아요. 항상 천연가스는 그래도 나오니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페어를 준비 안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잠가버리면 국가가 취약해져요. 러시아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는 이거 깔아놓는 이 천연가스 밸브도 깔아놓지만 옆에 발전 설비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두 개를 다 건설하면 그 건설 비용은 어디다 다 들어간다? 전기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발전소를 다 지어놓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루지아는 더 황당했어요. 2006년 11월에 그루지아가 푸틴의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러시아 장교를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어떻게 했다? 가스 가격 2배로 올렸어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바로 그루지아가 그 장교 풀어주고 본인들이 뭐 사과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남북 통일되면 시베리아로부터 뭐 저기 천연가스 파이프로 가져오면 해결된다? 그것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친환경이라는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슬라이드는 안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태양광 패널 있죠? 앞으로 너무 올라가네요.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태양광 패널로 지금 1메가와트 2를 만들 때 그 가격 경쟁력이 화석 연료보다 싸진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제 석유에서 1메가와트 이의 전력을 생산한 것보다 더 싸진 국가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땅이 넓은 국가들이에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거의 공짜의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어디? 고비 사막 있는 중국,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어디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할 데 없어서 지금 자꾸 산에 벌목해가지고 옛날에 심어놓은 그 나무 다 갈아엎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채산성이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뭐든지 가격이 싸지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땅이 넓은 나라들은 태양광 설비가 가격 경쟁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이런 땅 넓은 나라들이거든요. 내수에서도 벌써 말이 통하니까 채산성이 있으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태양광 설비를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 글로벌에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내수도 없고 외국에서 이거를 수출하려고 해도 에너지는 대부분 B2G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장비를 살지 안 살지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가 국산 말고 외국산을 써주는 그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반도체처럼 실현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이 웬만큼 확보가 자꾸 안 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지금 걱정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는 이제 제가 정부 사이드에서 회의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에너지, 그린 뉴딜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에 쓰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줘야 되거나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반도체처럼 B2C나 B2B 사업을 하는 거라면 보조금 준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대량 생산해서 싸게 생산한 다음에 외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거 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시 그거 투자했던 것을 세금으로 다시 받아서 보조금 지출하는 걸 회수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아니다. 왜? 이 신재생 에너지는 B2G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 한화에서 만든 풍력을 자국에 있는 뭐 덴마크의 어떤 풍력 설비보다 그걸 먼저 사주는 나라가 어디나 있겠냐. 특히 코로나19 이 시기에 이 비즈니스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교수님, 그린 뉴딜 하는 이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우리 환경 부담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의외로 환경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산업이 환경산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나노테크놀로지예요. 우리가 에너지 효율, 연비를 가장 높이는 가장 보편타당한 파워풀한 기술은 물건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나노테크놀로지, 물건을 왜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물건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모바일, 핸디가 뭐 휴대가 편해서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점으로 따지면 제가 B뿔 정도 드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손에서 왼쪽 손으로 제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물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빨리 보내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럼 물건을,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이걸 빨리 보내는 방법은 뭐다? 시작점과 도착점이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벌써 도착했잖아요. 에너지 쓸 것도 없이. 그래서 물건을 작게 만드는 건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의 원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와 같은 물건을 작게 만드는 기술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또 엄청난 고부가가치입니다. 나노라는 게 어느 정도나 작은지를 잘 체감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봤었을 때 지구 위에 있는 대전, 이 대전의 직경이 13k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근데 지구 위에 대전 위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국토부에서 규격을 13m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런데 1나노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지구 위에 있는 대전 위에 있는 공용주차장 위에 떨어져 있는 1원짜리 동전이 1나노예요. 그럼 지구 위에 있는 1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물건을 만드는 그 공정이 나노 공정이니 이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나노 공정 반도체도 있고, 그죠? 이 기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용이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낮추는 건 중량을 10%만 감소시켜도 돼요. 그럼 연비 3.8% 증가하고요. 기타 소모품들도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 중량을 왜 못 낮췄느냐? 차체의 강도와 경도를 유지의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바로 이제는 자동차를 경량화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소재, 나노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친환경의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저 코로나19 이후 가장 대표적,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제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국가 전반의 산업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하는 환경 산업에 대한 프레임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점점 더 중요시 여겨지는 기술, 이 기술 패러다임의 어떤 분쟁, 패권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 말씀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다 넘기고요. 요것도 넘기고 언제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우리가. 자, 요거예요. 30초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코로나는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회일 수 있어요. 왜 기회이냐? 이것도 역사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공황, 우리 코로나19 못지않은 큰 불황이었는데요. 이때 이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300여 개가 난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공황이라는 이 혹독한 겨울을 대부분 이겨내지 못하고 다 파산하고 없어졌는데, 이 대공황을 견뎌냈던 5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GM, 포드, 클라이슬러 이 3개 회사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풍지대죠. 경쟁자가 없어졌는데 이 3개 회사는 반세기 이상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반세기 이상. 그 다음에 1차 오일 쇼크라는 커다란 또 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RCA, 매그나박스, 로겔과 같은 미국의 가전회사들이 전 세계를 구가했었는데요. 그런데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났더니 전 세계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이고 내구성 좋은 가전제품을 원하게 됐어요. 그 뒤에 바로 이 오일 쇼크로 인해 변화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합한 일본 가전회사가 이 뒤부터 30년 이상 전성기를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불황이 오히려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 초과 공급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수요가 하도 줄어서. 그랬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한 20여 개가 난립되어 있었었는데 대부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초과 공급 상황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당시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우리나라 시총 1등부터 5등 안에 바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바로 이 위기 때 오히려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그 회사들은 그 뒤에 무풍지대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왔다는 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과감한 투자 이런 걸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